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9년 10월 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43살의 여성 왕려문 씨는 타오이엔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증발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참고로 타오이엔은 우리나라 인천 같은 곳으로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인데요. 타이베이와도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고속도로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약 50억 원 규모의 사업체를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멋진 남자친구도 있고 자신의 명의의 집에서 혼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려문 씨가 평소에도 출장이나 외근이 잦고 종종 연락이 잘 닿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종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매달 빠짐없이 보내던 생활비도 끊기고 전화도 받질 않으니까 어머니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근데 남자친구 역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긴 했지만 들려온 목소리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10월 24일 왕려문 씨와 어머니는 딸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왕려문 씨가 운영하던 회사였는데요. 대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회사를 임시로 맡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회계사 왕설빈이었죠. 왕설빈은 왕려문 씨와 의자맨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수사 초기에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행동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껴요. 말로는 꼭 찾아야 한다. 우린 친자매나 다름없다.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회사 안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하나씩 없애고 있었거든요. 일단 대표의 책상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밖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대표가 갑자기 실종됐는데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는 건 너무 이른 대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단순 회계사였던 왕설빈이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죠. 경찰은 이 점을 수상히 여겨 그녀의 행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왕려문이 실종된 사이 왕설빈은 무려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멋대로 팔아치웠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실종 직후 왕려문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대표님이 호스트바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도 버리고 도망간 것 같아요. 회사를 안정시키려면 지분을 저에게 넘기셔야 해요. 라고요. 왕려문 씨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할 리도 없었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쯤 되자 경찰도 왕설빈이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사건 중심에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팔아넘긴 부동산 30억 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한 남성의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게 되죠. 이 남성의 이름은 41살의 류중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왕설빈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류중신이라는 남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확인 결과 왕설빈과 류중신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왕려문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무려 45차례나 서로 통화를 했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경찰은 류중신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금이 바닥이 나니까 2달 만에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왔거든요. 경찰은 그 순간을 노려 바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또 다른 단서 하나를 확인합니다. 10월 9일 왕려문 씨가 사라진 지 사흘 뒤
ATM 기계에서 회사 자금 3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 ATM기 앞에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찍혀 있었던 거죠. 꼭 자신의 정체를 숨기듯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요. 그 아이의 키와 체격은 다름 아닌 유중신의 16살 아들과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죠.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왕려문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왕설비는 친자매처럼 지내던 왕려문 씨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걸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왕려문 씨가 사업을 막 시작하던 시절부터 두 사람은 함께했고 3살 차이였지만 가족들끼리도 왕래하던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야말로 친구 이상 자매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왕설빈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시기심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회사 살림을 책임지며 헌신하고 있는데 그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대표라는 이유로 윗사람처럼 군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수습은 자기 몫이고 심지어 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대만 정부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령자,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도 비슷합니다. 자, 이때 대표 왕려문 씨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인을 허위로 회사에 취직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7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적이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지인이 보조금을 나한테도 반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대표가 반을 주던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왕설빈에게 떠넘긴 거예요. 심지어 그녀에게 네 사비로 해결해라는 말까지 했죠. 이 사건은 왕설빈의 마음에 결정적인 불신과 분노를 심어주었고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결국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왕설빈은 왕려문 씨의 수익과 자산 규모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수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럴수록 마음속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왕설비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을 좋아했던 유중신이 떠올랐어요. 그에게 연락을 해서 왕려문을 없애자며 살인을 제안한 거죠. 처음엔 유중신도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주겠다고 회유하자 결국 그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1999년 10월 6일 밤 9시 유중씨는 판매자인 척하면서 왕려문 씨를 도색 공장으로 유인합니다. 여기가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처음 마주한 순간까지만 해도 류중 씨는 정말로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게 맞을까? 망설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왕려문 씨가 툭 던진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매물 판매자 맞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 말에 류중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미리 숨겨둔 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왕려문 씨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놀랍게도 아직은 살아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숨을 몰아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했죠. 하지만 류중신은 벨트를 풀어 그녀의 목을 졸라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왕설빈이 현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파란색 드럼통에 왕려문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전문가들은 이들의 진술을 대부분 거짓으로 보고 있어요. 초면인 류중신에게 왕려문 씨가 굳이 그런 자극적인 말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장에서의 정황, 범행 도구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즉흥적인 범행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분석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살인을 저지른 두 사람은 곧바로 시신 처리에 착수합니다. 드럼통 안에 황산 20리터를 붓고 뚜껑을 닫아버렸죠. 이 과정에서 황산이 류중신의 팔꿈치에 튀어서 심각한 화상을 입거든요. 이게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 시신이 방치된 공장 구석을 정리하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왕려문의 휴대폰까지 챙겨서 약 10만 원에 팔아버렸죠. 잊으셨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왕려문 씨는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간다면서 타오이엔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려문 씨가 타이베이에서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녀의 차량을 타이베이 주차 단속 지역에 일부러 세워놓고 견인되도록 유도했어요. 또 범행에 사용된 망치, 벨트, 황산통도 모두 타이베이 근처 하천에 버렸고요. 즉, 살해한 곳은 타오이안인데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서 타이베이에 버린 거죠. 이후 왕설빈은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왕려문 씨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유중신에게 인출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ATM CCTV에 얼굴이 찍힐 것을 걱정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대신 돈을 찾게 했죠. 범행이 아주 치밀했어요. 심지어 그녀는 매일 유중신에게 전화로 암호를 사용하면서 시신 용해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는 루웨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루웨이 말고 우리에게는 된장찌개가 익숙하니까 제가 된장찌개로 예시를 들게요. 된장찌개는 잘 끓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암호를 사용하면서 시신 용해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유중신은 시간이 날 때마다 플라스틱 통을 흔들어서 이 시신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첫날에는 이 둔탁한 느낌이었으나 이틀 후에는 찰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 큰 비가 내리자 그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는지 대형 배수로로 가서 시신이 녹아든 황산을 그대로 흘려보냈죠. 그렇게 왕려문 씨의 유해는 대만 곳곳의 하천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무엇보다 살인 시점으로 2달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차가운 12월 얼어붙은 하천을 직접 수색하며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종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하천에서 왕려문 씨의 것으로 보이는 청바지 일부와 시신을 담았던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의 시신의 흔적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처럼 시신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왕설빈은 끝까지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유중신이 시킨 일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끌려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검찰은 왕설빈이 왕려문 씨 실종 직후 회사의 지분과 자산을 강제로 넘기려 했던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왕설빈 측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왕려문 씨가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었을 정도로 재정이 엉망이었고 회사도 적자가 계속되자 지분 정리를 위해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왕려문 씨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었고요. 대출도 정상적인 범위였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실종되기 이전부터 왕설빈이 유중신과 청부살인을 모의해왔다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유중신 역시 자백 과정에서 왕설빈은 자주 왕려문 씨를 죽여버릴 거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자신의 희생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서요.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왕설빈은 평소에도 한번 원한을 품으면 끝을 보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실제로 폭행 전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살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대만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무려 8차 공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왕설빈에게 사형, 유중신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하지만 2007년 10월 19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왕설빈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결국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무기징역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대만에서 무기징역은 말만 무기이지 15년 정도 수감되면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결국 왕설빈은 2017년에 가석방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고 이름까지 개명한 뒤 지금도 대만 시대 어딘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면서 속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사회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그녀의 출소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또 많은 시민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면 법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공범 류중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설빈과 달리 살인을 실제로 저지른 그는 무기징역을 그대로 복역 중입니다. 현재 대만 북부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형량 감형이나 가석방은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석방 신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자 유족의 강한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류중신은 한 차례 왕설빈의 계획에 휘말렸다는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 역시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수감 초기에는 외부인 접경도 자주 요청했고 종종 편지를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말수는 줄고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교도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팔에 남은 황산 자국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교도소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살인자로 인식되는 무서운 분위기였다고 해요. 또한 그는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고 치밀해서인지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도 그다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수사 도중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도색공장 여사장이 경찰에게 꿈에 귀신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고 말한 겁니다. 귀신은 외롭다, 친아버지 묘지 뒤에 묻히고 싶다고 했고 여사장은 꿈에서 본 조상 묘지의 위치와 구조를 아주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경찰은 반신반의하면서 이 그림을 유족에게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모든 묘지 위치와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그 후 여사장은 부적을 받아온 뒤로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활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위치한 한 보관창고로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그들은 곧장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죠. 곧이어 잡동사니 위에 가려져 있던 파란색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곳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는데 이 뚜껑을 여는 그 순간 누군가는 구토를 하고 뛰쳐나가 버렸죠. 놀랍게도 이 안에는 한 남성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는데 시신은 강산에 녹아 이미 인간의 유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액화된 상태였어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45세의 남성 티모시 슈스터. 그는 1958년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 간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그는 1976년 사우스 이스턴 대학에 진학해 간호학을 배우게 되어 동시에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죠.
티모시는 요양원에서 우연히 라리사 폴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라리사와 티모시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라리사는 티모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대학의 재학생이었고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티모시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라리사에게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하고 불과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1985년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크리스틴이 태어났고 1990년에는 아들 타일러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자, 근데 라리사에게는 인생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이었죠. 신혼생활도 충분히 했겠다. 아이들도 잘 커지고 있겠다. 이젠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 티모시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된 후 라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런 라리사를 내조하기 위해 티모시는 자신의 일까지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고요. 그는 홀로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했고 라리사는 더욱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회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새 2001년 라리사는 2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웃들은 티모시의 가족들이 단란한 부유층 집안이라고 부러워했어요. 능력 있는 아내와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편, 귀여운 두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러나 사실 이 가족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라리사는 결혼 초기부터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이유는 티모시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항상 티모시를 비난했죠. 거듭된 라리사의 불륜에 티모시는 점차 지쳐만 갔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꾹 눌러 담았어요. 하지만 라리사는 사업이 커지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도 더 멀어졌죠. 집안의 갈등은 첫째 딸 크리스틴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시기 크리스틴은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했죠. 엄마 라리사는 크리스틴의 남자친구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딸이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요. 라리사는 딸 크리스틴이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분노가 티모시에게로 튑니다. 이 모든 상황이 티모시가 크리스틴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비난했죠. 그녀는 크리스틴을 다시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며 강제로 미주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크리스틴의 일을 겪으며 티모시는 타일러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라리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2002년 티모시는 라리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타일러의 양육권과 함께 공동 자산 분할을 요구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타일러의 양육권을 엄마 라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건 엄마 라리사였으니까요. 덧붙여서 그녀에게 티모시와 자산을 분할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라리사가 남편 티모시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혼하고 집을 떠나는 티모시에게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은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산 거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맨몸으로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티모시는 이를 무시하고 몇 개의 가구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라리사 참 괘씸하지 않나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티모시는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라리사는 수시로 전 남편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협박적인 말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녀의 친구 테리 로페즈는 라리사가 티모시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티모시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인 테리는 진짜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화가 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했고요. 그냥 그렇게 흘려들었어요. 자, 그럼 라리사가 말한 전 남편 티모시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리사의 방법은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21살의 남성 제임스 파곤을 이용하는 건데요. 제임스에게 전 남편이 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리사는 이전에도 티모시의 집을 무단 침입한 적이 있어서 티모시가 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그가 없을 때는 접근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티모시가 집에 있을 때 그의 집에 침입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에 따라 2002년 8월 라리사는 제임스와 함께 티모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티모시, 잠깐 할 이야기 있어. 문 좀 열어봐. 갑작스러운 방문에 좀 당황했지만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여는 그 순간 제임스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티모시를 제압합니다. 그리곤 그가 기절한 틈을 타 두 사람은 그의 집에서 가구들을 되찾아왔죠. 그러나 라리사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모시로부터 물건을 뺏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법정 명령에 따라 티모시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만 했으니까요. 또한 아들 테일러가 일주일에 한 번 티모시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리사는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티모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티모시를 죽이려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번에도 자신을 위해 움직여줄 제임스라는 완벽한 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라리사는 이전의 범행에서 제임스가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물론 제임스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죠. 그래서 제임스에게 280만 원의 돈을 송금합니다. 이건 제임스가 돈을 받고 자신을 도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2003년 4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라리사는 회사를 통해 다량의 황산과 염산, 클로로포름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는 드럼통도 구매했죠. 당시 라리사는 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드럼통을 보면서 저 정도 크기면 시체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겠지? 2003년 7월 9일 자정 라리사와 제임스는 티모시를 살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라리사는 티모시를 유인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르릉. 타일러 상태가 이상해. 타일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빠만 찾고 있거든?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라리사의 전화를 받은 전 남편 티모시는 옷만 갈아입은 채 다급히 집을 나서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절했습니다. 바로 문 옆에 숨어있던 라리사와 제임스가 동시에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거든요. 기절한 티모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그가 깨어나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꼼꼼하게 묶었어요. 또한 티모시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묶어두었죠. 티모시를 완벽하게 제압한 두 사람은 다음 단계를 위해 티모시를 차에 태우고 라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지하실로 데려가서 드럼통 안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라리사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살아있는 티모시의 몸 위로 강산을 쏟아 부었어요. 잔인하죠. 제임스는 드럼통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염산과 황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지는 강산에 티모시는 결국 온몸이 녹아 사망하게 되죠. 잠시 후 그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대로 뚜껑을 닫고 유유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도저히 어젯밤에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라리사가 출근한 시각
티모시의 실종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티모시의 친구 메리 솔리스였죠. 그날 아침 메리는 티모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티모시가 나타나질 않으니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티모시는 평소에 약속 시간을 늦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갑자기 안 된 적도 없었거든요. 만약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말없이 잠수를 타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건 분명히 티모시답지 않았어요. 곧장 그의 집을 찾아간 메리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사고에 휘말렸다고 확신했죠. 집에는 그의 시계, 지갑, 휴대전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메리는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장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인 실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실종 24시간 후부터 수색이 진행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메리는 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티모시의 연락을 기다렸죠. 한편 회사에 출근했던 라리사는 티모시의 실종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로 휴가를 가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내가 집을 비우면 경찰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수차례 그에게 문자로 협박도 하고 최근 이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리사는 티모시의 시신을 지하실에 놓아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창고랑 트럭을 대여했고 이후 라리사는 제임스와 함께 통을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임스, 뚜껑 좀 열어봐. 시신이 아직 남아있잖아. 강산을 더 부어서 완전히 녹여버려야겠어. 라리사는 티모시의 시신 위로 다시금 강산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티모시의 시신이 완전히 용해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랬죠. 7월 11일, 티모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마침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티모시의 자택을 살펴본 경찰들은 전화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녀의 협박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또한 티모시의 전화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사람이 라리사임도 확인을 했고요. 즉시 라리사는 티모시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 신문을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오게 되죠. 경찰들은 그녀에게 티모시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를 물었죠. 처음엔 라리사가 티모시와 전화한 게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티모시의 전화 이력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압박했어요. 그러자 라리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핸드폰 단축 번호가 좀 잘못 눌러서 전화가 간 것 같은데 또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요. 그래서 경찰이 핸드폰을 요구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리사에게 잠시 휴식기를 갖자고 하고 그녀를 은밀하게 지켜봤어요.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방심한 라리사가 차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그 순간 경찰들은 라리사의 핸드폰을 즉시 확보합니다. 그녀의 증언과 달리 라리사의 핸드폰 단축 번호에 티모시의 번호는 없었던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녀가 의도적으로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경찰들은 라리사의 핸드폰을 통해 제임스의 존재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티모시의 실종과 라리사를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들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테일러를 데리고 디즈니 월드로 떠나게 되죠. 경찰들은 라리사가 확실한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녀를 놓치게 된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죠. 바로 제임스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돈을 받은 것도 있고 같이 살인을 저질렀기에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3차례나 거듭된 신문 끝에 제임스는 사건의 진실을 모두 토해내게 되죠. 그의 자백을 들은 경찰들은 티모시의 시신을 찾기 위해 보관 창고를 향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러왔죠.
다년간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었던 경찰들이었지만 이 냄새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끔찍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자백을 통해 드럼통 안에 강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찰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드럼통을 열었어요. 드럼통 안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용해된 티모시의 시체가 들어있었고 팔과 머리, 몸통은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반쯤 녹은 다리만이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라리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이 일과 상관이 없고 이건 다 제임스가 저지른 범행이라고요. 자신은 근면한 여성이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포장하면서 이혼 사유도 티모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는 평소 자신을 쫓아다녔던 스토커였다고 주장을 했죠. 제임스 그 스토커가 제가 티모시 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라리사는 거듭 자신은 살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가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일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드럼통을 회사 창고에 보관해 준 것만 도와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라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리사와 제임스 모두 티모시에 대한 1급 살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너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에게 어떻게 저리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성공에는 티모시의 지지도 분명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라리사가 죽을 때까지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